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먼저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개봉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독한 김상철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 영화를 지금까지 제작하는 이후부터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영화를 만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세상과 소통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주파파 황탄이라고 하고요. 어쩌다 보니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 옆에서 그냥 함께 동행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게 된 것은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번에 영화의 기록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기록이냐면 영화에 나오지 않았지만 인터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아이도 울었고 어른도 울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우니까 도대체 왜 울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슬퍼서 운 게 아니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받았던 기억과 그리고 도움을 줬던 기억이 모두를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눈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교육 철학이 우리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많은 정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는 나눔의 기쁨을 알고 도움받는 사람의 기쁨과 도움을 주는 사람의 기쁨,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그 감격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철학은 제 안에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국 기독교 영화를 좀 만들어 올 때에 한국 기독교가 주장만 하고 삶이 뒤따라가지 않는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0년 한국 전쟁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의 한 목회자가 와서 전쟁 고아들을 돕고 또 그것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30명의 아이가 도움을 받고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바로 어떤 지향점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어떤 예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이분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이 영화가 앞으로 이것이 많이 보여지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이 사회가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 답변의 내용과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감독님께서는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그 영화가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 시대에 좀 더 필요한 메시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드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황태환 대표님께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세바시에 이제 나가기 전까지 좀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도 또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는데 이 영화를 출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제자화임이나 순교 또 부활 그 증거 이런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 오면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입장의 작품들을 만들어 왔어요. 특히 제자화임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게 진짜지 않느냐, 이거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간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사람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영화가 지금 제가 만들어 왔던 모든 영화와 결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죠.
이거는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요즘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황 대표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황 대표가 어느 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행복을 하려고 뭐 어떤 공부를 뭐 어떻게 해서 뭐 기회들이 주어지잖아요. 요즘은 너무나 경쟁이 만연한 시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못 짜니까 맛집을 가다든지 여행을 하다든지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간다는 이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의 미디어 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이 행복한 것을 찾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영화는 저는 가족이 아빠, 엄마, 아이들이 손을 잡고 영화를 보고 저녁 식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게 무엇인가라는 스스로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저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결론으로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영화와 지금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어떤 가르치려고 하는 소위 어떤 주장을 주로 했지만 지금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고민하고 싶은, 대화하고 싶은, 정말 대화하고 싶은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영화 출연할 때는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왜냐면 사실 누군가를 돕자고 하는 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인플루언서 참 부담이 됩니다. 너무 의로워 보이는 것도 사실 원하지 않고요. 차라리 웃겨 보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필리핀에 가면 어린아이들 만나면 여기 계신 분들 취재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동네를 가면 표정이 다 똑같습니다. 되게 환하게 웃지만 뭔가 어색한 웃음이죠. 그래서 뻔한 그 장면들 때문에 담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잘 가지 않다고 거부했는데, 저희가 계획 없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아이가 나탈리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탈리의 표정은 그런 어색한 웃음이 없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당신은 제게 들어오는 것이 제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은 어차피 그냥 가실 거잖아요.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대화해보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영화에 집중해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예. 나탈리와 메소드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이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영화가 3명의 화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화자분들을 선정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기 계신 이제 기자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이 대부분이 구성을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질문지를 잘 안 드려요. 진짜 특별한 경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준비된 답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듣고 싶어서 항상 질문지를 안 드립니다. 그 말은 제가 촬영을 하면서 제가 받는 인사이트들이 결국 영화를 짓게 되거든요. 황태환 대표님도 처음에는 이 영화의 구성에 없었습니다. 구성이 없었고 그런 날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또 아는 분위기에서 이제 필리핀에 한번 제안했을 때 이분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허락을 하셔서 가는 과정에 나탈리를 만난 거죠. 나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질문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탈리 같은 경우도 우리 촬영 대상은 아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아이는 컴패션의 어떤 후원을 갖는 아이가 아니고 대상 중에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메소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희가 루안다를 갈 예정이 아니라 케냐를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케냐가 당시에 선거와 관련돼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루안다에 가게 됐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변수들이죠. 그래서 정해진 인물은 에버리지 산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를 하고 이제 이런 거 있고 나머지 인물들은 전부 다 중간에 우리 황태환 대표님까지 여러분 영화에 보셨지만은 그 필리핀에서 인터뷰거든요. 그 인터뷰가 질문지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둘이 앉아서 인터뷰한 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황태환, 메소드, 그 다음에 나탈리는 처음에는 구상이 없었던 분들, 중간에 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메인으로 다 섰던 이런 분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의도해서 촬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메소드님이 새로운 부모님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부분, 그리고 나탈리가 진짜로 마음을 열게 되는 부분 등이 있는데요. 영화를 촬영하고 제작하시는 과정 중에 영화에 미처 다 담지 못했지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션 임파서블이 지금 개봉했잖아요. 그 지금 춤하는 거 찍고 하는 스티븐 오 감독이 우리 영화 들어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헐리우드 영화를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뉴욕이가 전부 다 저희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찍어서 우리 다 보내준 거예요. 우리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저희가 그분을 돈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분은 헐리우드 촬영 007 이런 걸 다 찍은 분인데, 근데 신앙 안에서 저와 교제하면서 이 영화에 참여해 주셨고 그 놀라운 본신을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저는 어차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왜 강히 느끼냐면 기적 같은 촬영 현장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메소드와 나탈리, 황티안 이 세 사람을 만난 것도 기적이라고 보고요. 르완다에서 아는 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이런 기적들이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에피소드 못 나온 에피소드는 이제 48년 전에 제가 미국 덴버를 갔는데요. 덴버에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이제 이 컨벤션이 본부가 있습니다. 에버레스트 한슨이 설립했던 거기에 가니까 40년 이상 근속했던 학번이 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주신 게 있는데 47년 전에 편지 한 통을 준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시카고에 있는 한 할머니가, 미국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놓은 것 중에 주얼리와 보석함이 있었는데 딸이 그 보석함을 열으니까 보석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47년 전에 자기가 도왔던 한국의 고아 한 명이 보내온 편지를 보석함에 넣어둔 걸 이 딸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컴패션을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주소에 컴패션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게 필요 없으니까 컴패션을 보내온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요, 이분이 얼마나 이 47년의 편지를 소중히 여겼으면 보석함에 넣었을까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본편에는 못 나오지만은 좀 전에 한태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도 그래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상황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사실 비하인드 컷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감독님과 황태현 대표님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루안다랑 한국, 필리핀, 미국 총 4개국에서 2년여의 시간에 걸쳐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외에 드라마의 연출의 시도도 매우 신선했고 무엇보다 루안다에서의 촬영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촬영하고 제작하시는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출연료를 받고 영화에 출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제 돈으로 지금 헤어 메이크업 하고 여러분한테 온 거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마음이 힘들었냐면 맨 처음에 내가 이것을 찍기 싫어했던 제 처음 마음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그 필리핀의 아이들은 평생 그 졸립이라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가난한 아이들, 한국으로 치면 맥도날드 같은 음식인데 그 아이들 평생 꿈이고 한번 먹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서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6살, 7살, 저희 첫째 아들이 7살인데요. 저희 아들과 비슷한 나이 때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 졸리비를 보더니 한 입을 먹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하고 반가운데 한 입 먹고 나서 그걸 다시 닫는 겁니다. 내가 야, 왜 안 먹냐?
너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저희 엄마도 안 먹어보고요. 저희 동생도 안 먹어봤어요. 너무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돕자고 이야기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너무 많이 계산하고 망설였다라는 생각에 제소가 참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케냐의 어떤 한 아프리카의 아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그 집이 한국은 모든 집들이 뭐 콘크리트로 지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빨리 번지고 무너지는데요. 근데 그 케냐에 있는 아이가 그 불이 나면 무조건 빨리 도망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불이 나는 집으로.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다 놀랬죠. 어떡하냐. 근데 그 아이가 불길을 뚫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를 들고 나온 겁니다. 불길을 뚫고 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후원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사탕을 먹으면은 사탕이 얼마나 단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탕을 처음 먹어본 사람에게는 그 사탕을 먹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에게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있어. 라는 말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고 불길을 뚫고 들어갈 만큼 그 편지는 그 아이에게 보물이 되었던 것이죠. 가난하지만 비록 힘들지만 부모가 없지만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돈이나 주변 사람을 비교해서 더 잘 나간다는 것, 만족감에 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의 부족하고 모자란 마음 때문에 가장 힘들고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좀 힘이 드는 건 이제 참 저희가 이제 독립영화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죠. 심지어는 카메라도 우리는 힘들게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 촬영상 좀 어려웠던 것은 이제 루안다 촬영이었어요. 루안다가 1994년도에 일어났던 그 제노사이드 이게 그 민족 전체에 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도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빼앗긴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퍼미션이 나지 않으면 촬영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퍼미션 받는 과정, 심지어는 영화를 다 찍고 제가 얼마 전에 루안다를 갔다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루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는 과정들이 마지막까지 애를 태우는 이런 과정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100만 명이 죽었잖아요. 3개월 동안. 100만 명이 집단으로 학살당한 곳이 카톨릭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영화상으로는 많이 못 보여드리지만 수만 개의 해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촬영 감독 같은 경우는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힘이 있었고 저도 굉장히 두통에 시달렸던 그런 이제 촬영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어려웠다고 보면 그 엄청난 죽음 앞에 우리가 서서 가야 된다는 게 좀 힘이 든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루안다 시골에 들어갔는데 그 영화에도 보셨겠지만 노란 옷을 입고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프레임 밖에 뭐가 있었냐면 창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한 아이는 이제 하나의 이유는 후원받지 못하는 아이들. 또 하나는 그 부모들이 반대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그 메소드가 28년 만에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두 번 한 번 더 갑시다 하고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감정 그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런테이크를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찍어냈는데요. 그 전날까지 있었던 그 압박이랑 이런 것들 28년 만에 만나니까 그래서 이 촬영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긴장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기쁨의 눈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전의 작품과 좀 달랐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독님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가장 잘 담은 어떤 한 장면 이런 걸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제일 뜻깊은 장면은 메소드가 해피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장면들이 제가 제일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메소드가 7월 20일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우연히 이제 우리 개봉날이기도 한데 가족을 잃은 메소드가 가족을 얻은 날이 7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소드가 가장 행복했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가족이 생겼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그러면 이 시대에 어느 부분하고 일치할까 생각했을 때에 요즘 우리가 가족이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메소드가 해피하다는 장면, 그리고 그 양어머니, 양부모님하고 같이 사진 보고 아들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제일 사랑합니다. 좀 이어서 질문 드리면 메소드님은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하신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네, 나탈리와 메소드님 두 분에게 컴패션을 만난 것만큼 이 영화를 만난 것도 좀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두 분의 소감이나 이 영화를 통해서 바라는 점 등 혹시 말씀을 나누셨던 부분이 있으실지랑 그리고 현재 근황을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메소드는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좀 했지만 사실 황태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이번에 와서도 황 대표하고 같이 좀 대화도 좀 나누는데 그래서 이 부분 황 대표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메소드의 소감. 저는 메소드를 만나면서 두 가지가 인상 깊었는데 첫 번째는 저기 아시다시피 컴패션이라는 재단과 김성철 목사님이 함께 만든 영화이지만 당연히 제작 비용이 많이 없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많이 아껴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치몬드에 제가 안 나오는데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마 짐들라고 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인력이 많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찍기 싫은데 계속 가자고 하니까, 그리고 짐들라고 하시니까, 카메라 들고 좀 촬영 좀 하라고 하시니까 불평이 나왔는데 키가 190이 넘는 메소드 형님이 여자 형님이시거든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인터뷰 6번 7번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가지고 저도 찍기 싫으니까 왜 우시냐고, 근데 이렇게 울 거면 왜 찍으시냐고 그랬는데, 그때 메소드의 대답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그때 메소드가 했던 말이, 내가 내 부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아픔을 나누는 것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 또 받을 수 있다면 난 이것을 1000번이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메소드가 한국에 와서 시사를 하고 다니실 때 미국에 있는 되게 어머니죠, 제니퍼님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메소드가 저 지금 한국에서 시사에 다니면서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랬는데, 제니퍼가 했던 말이 내 이야기를 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난 여기서 아니라 하늘에서 상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많은 분들, 그리고 메소드가 컴패션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었지만 가장 큰 부유함은 마음의 부유함이고 천국이 실제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본받을 것이 많은 감동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메소드가 이번에 들어올 때 그 부인하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부인하고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메소드가 이제 가족을 이제 생겼잖아요. 생겨서 왔는데, 그 메소드를 같이 인솔하고 온 한 분이 계세요. 그 영화에 보시게 되면 비자가 나왔을 때 함께 포옹하는 남자분이 이제 유진이라는 사람인데, 1994년도에 제노사이드가 생겼을 때 유진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고 메소드는 어렸죠.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물었어요. 제노사이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인가. 제가 왜 그걸 질문했냐면, 이제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이 컴패션, 에버레스 한슨이 한국 전쟁 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과 내전은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지금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우리는 무게를 어느 정도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두 분의 대답이 달랐어요. 유지는 이제 레소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제노사이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소드는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간의 똑같은 상황을 다 경험을 했는데 간격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메소드가 이번에 한국에 이제 그러니까 메소드가 태어나서 첫 번째 외국 여행이 미국이었고 우리가 가는 관계 첫 여행이었고 두 번째가 한국인데 제가 이 가족을 이제 데리고 이제 잠깐 저기 인천 바다를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갔는데요.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가 똑같이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늘 걱정을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이 똑같은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이다는 것이죠. 춤을 추고. 저는 이게 뭔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시대적인 한계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돌보고 돌봄을 바라도 각자가 줄 수 있는 행복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 영화에 보게 되면 황태한이라는 한 사람이 나탈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나탈리가 황태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더 가진 자인가를 떠나가지고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두 분께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행복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케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할 때 얘는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영화 감독이면서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좀 말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타다성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실 에베리스 완슨이 그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 영화가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가 행복한 거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에 감정적으로 도울 수가 있고 감동을 받아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돕는 행위는 오래 하지 못하죠. 그러나 감동을 받게 되면 그 감동은 지속적이고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절대 가치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게 하는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잊어버렸을 때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생이라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죠. 희생은 반드시 수혜자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자는 말은 될 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결한 가치라는 것은 희생의 사랑이고 곧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정말 교회가 좀 많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사실 서있긴 합니다. 감독님과 황태한 대표님 두 분 다 앞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보실 관객분들에게 전하는 한마디와 그리고 끝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를 만나면 세 가지 분류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 기준으로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일상에 살아가는 먹을 것,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고, 중고등학생 아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꿈꾸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것은 벌어도 가져도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른 일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더 나은 삶을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결심을 하고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영화의 내용도 있었지만 컴패션을 통한 가장 큰 수혜자는 아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스완스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이를 도울 때마다 하나이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 사랑이 스완스 목사님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스완스 목사님은 지난 70년 전 한국에 와서 가장 척박하고 힘든 땅에 와서 살아가셨지만 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이 목사님을 사랑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자가 있다면 관객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저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감독님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렇겠구나. 아이를 잡아주는 손이 신이 우리를 잡아주는 손이 이렇겠구나. 참 그분의 사랑이 따뜻하고 참 그분의 사랑이 포근했구나.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꼈던 모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게 허락해 주신 컴패션 감독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기 오늘 영화 보신 분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컴패션 진짜 제대로 된 홍보 영화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본 영화를 아시는 기자님들도 여기 한두 분 계신데 제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들 때 에버리 스완슨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조명하고 싶었고 가능하면 컴패션의 시, 후원자, 졸업생 단어도 안 쓰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컴패션을 알리고 싶어서 이 영화를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 할수록 컴패션이라는 이름이 한 기관의 NGO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컴패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에버리 스완슨이 컴패션을 설립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230명 이상이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사회를 통해서 160명이 넘는 아이들이 1대1 결연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이미 160명이 개봉도 하기 전에 이미 살았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과거에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컴패션도 도움을 받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NGO,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들이, 많은 후원자들이 왜 내가 후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줬고 보람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NGO들도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영화가 에버리 스완슨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조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컴패션이 되게 되었지만 이 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NGO를 돕고 있는 분들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아요라고 저는 말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함께 여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자신들이 돕고 있는 곳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정말 넷플릭스나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불안하게 보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콘텐츠들이 많은 세상에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교만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직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이 있고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는 그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살 수 있다라는 고민을 제가 늘 해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기자님들도 그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잠시 무대 정리하고 바로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I wanna
그때 네가 너희 엄마를 소개시켜줘.